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원자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그거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뒷얘기, 나머지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잘 정립된 이 방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이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무슨 철학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역사적으로 배우고 할 때 보면 뭐 균합법이니 연역법이니 뭐 이런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종합돼 가지고 이제 과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면 이제 그걸 가설연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과학에서는 처음에 관찰을 하죠.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의도적인 관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관찰하다 의문을 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특정한 사건 혹은 뭐 물리적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그 관찰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균합 추론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사실들을 잔뜩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것을 공통점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균합 추론을 통해서 이제 사실임직한 그런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균합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정한 현상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의 이제 공통적인 일반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가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연역법이라고 부르는 연역 추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찰하지 못한 사실을, 그러니까 그 본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세운 이 가설에 입각해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어떤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관찰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그걸 검증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예측된 사실이 실제로 가설과 맞는지 아니면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그래 만약에 결과가 예측과 일치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본래 세웠던 이 가설이 상당히 믿을 만한 가설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가설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실험 결과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제 물론 가정을 해야 되지만, 실험 결과가 만약에 옳다면 가설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가설을 수정해야 되고,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예측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이제 이 단계를 계속 빙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측과 일치하면 이제 여기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신빙성 있는 가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재까지 맞는 그런 과학 이론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의 무슨 증명처럼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의미에서 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새로운 실험을 했는데 혹은 새로운 현상을 관찰했는데 그 새로운 현상이 기존의 이론과 기존의 가설과 어긋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사실이 나중에 얼마든지 현재 이론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의미에서 증명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나중에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그 물리학이나 무슨 다른 과학에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옳다고 믿고 있는 그런 과학 이론들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한 학기 동안 얘기할 그럼 상대성 이론이 뭐냐 이런 이론들도 얼마든지 나중에 바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적 방법이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같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이런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학문이 진행된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괜히 과학이라고 하는 걸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문이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뭐 재미없는 뭐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만이 과학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 지어낸 건데, 예를 들면 다이어트의 과학적 선택법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적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골라내 보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한단 말이죠. 평소에 생활 습관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다이어트를 할 만한 몸인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말랐나, 오히려 살을 찌워야 되는가, 아무튼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신체가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나의 그 욕구가 예를 들면 음식을 보고 잘 참을 수 있는 성격인가, 또는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부족한 것이 뭔가를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가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설에 입각해서 내가 운동량을 늘리면 살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죠, 바로.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를 재는 거죠. 몸무게의 변화가 어떤가. 일단 이거 실험 결과가 오히려 살이 쪘더라. 이러면 이제 가설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가설이 잘못되었나. 운동을 했더니 배가 고파서 군것질이 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것질을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살이 찌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수정하는 거예요. 군것질이 많아서 살이 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선택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과학이라고 하는 거 맨 처음에 이렇게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검증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최근에는 실험보다 오히려 이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려가지고 실험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 촉근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론 영역은 실험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현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이론을 만들어봐야 나중에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런 이론이 과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옛날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이게 198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기술이 이제 뒤떨어졌던 시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과학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강 과학이라고 봐주고 넘어가는 분위기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이론이 이제 계속 발전을 거듭했고 그러면서 실험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끝까지 이걸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럼 이제 이런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실험이 불가능한데 과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검증하느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내부를 그러니까 잘 관찰을 해서 내부에 모순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이론인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뭐 주관적인 그런 기준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미학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이론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이론 뭐 맞다, 이 이론은 맞는 이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예.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본 이름인 송유근 학생이 조건 이론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 조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자면 누구나 공부하는 이론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를 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이론인지 이게 질문이에요. 이 조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리학자들 중에 95% 정도는 공부를 안 해요. 5%가 5%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조건 이론 말만 듣고 명사만 듣고 이게 뭔지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리학의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주 특정한 분야에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이론이고요. 세계적으로는 뭐 몇천 명 수준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조건 이론에 대한 학회 가장 유명한 학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는 학자들은 대강 한 많으면 4,500명, 보통 한 3,400명 이 정도가 와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내년에 그 조건 이론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제 노벨상 수상자니 뭔 이런 사람들이 잔뜩 오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이 그 어떤 아주 극소수의 물리학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더 얘기를 하면 송유근 학생이 이 조건 이론을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제 그냥 그 학생이 어렸을 때 뭔가 잘 몰라서 그냥 명사 이렇게 거론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원을 그 천문 연구소하고 이렇게 그쪽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만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마 조건 이론 안 할 거예요. 이제 우주론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조건 이론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빅뱅 시어리에 보면 그 쉘던이 바로 이 조건 이론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하죠. 갑자기 유명해진 이론이기도 한데요. 이 얘기는 학기 말에 다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과학에서 또 흔히 하는 얘기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중세 시대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과학에서 어떤 이론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 널리 통용되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관찰과 일치하는 여러 가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과학 이론들이 있는데 그 과학 이론들이 이제 각각 다르죠. 다른 가설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이론인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현상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이론을 골라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해 준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여러 가설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가설을 채택한다 이거예요. 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 가정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면도날로 싹둑싹둑 잘라서 최선의 가정만을 남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면도날이라고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뭐 이런 철학이 깔려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건 이론 같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찾을 때 특히 어떤 이론이 얼마나 단순한가, 얼마나 불필요한 가정들이 적은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이게 수학적인 아름다움인데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움과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어떻게 뭐 과학 이론을 판단하는 기준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일어났더니 몸에 열이 나고 기침도 콜록콜록하고 뭐 콧물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침인가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나 폐렴 걸렸나 봐 뭐 이렇게 막 벌벌벌 떨진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컴의 면도날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폐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기도 이런 증상이 있고 예를 들면 폐렴도 이런 증상이 있지만 우리가 폐렴이라고 하는 걸 의심하려면 이거 말고 다른 증상들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정들을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나 폐렴인가 봐라고 의심하는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폐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감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이제 바로 이런 것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바로 천동설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론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동설인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느냐,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 관측 사실 때문에 천동설이 갑자기 이게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라고 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해 보면 둘 다 관측 사실, 그 당시에 관측 사실은 잘 설명을 했어요. 잘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관측 사실들을 천동설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이론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뭐 온갖 가정들을 막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해야 그 관측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지동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가지고 그냥 그 관측 사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지동설 쪽이 훨씬 더 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요코메 멘돈의 실제로 구현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혹은 주위에서 이렇게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예를 들면 과학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있어요.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은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현재 우리가 보는 그 과학의 모습은 이제 워낙 그 이 세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각자 뭐 정의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걸 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긴 하지만 과학에서 나온 어떤 결론들이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과학 이론은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걸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 못하면 그건 뒤집혀져야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게 옳은 이론일 뿐이지 나중에도 영원히 옳다고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잘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나 카트레이더 같은 이런 게임을 하는데 뭐 젠가나 보드게임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규칙들이 있잖아요. 게임마다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에 벗어난 걸 하면 그건 게임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젠가를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렸다. 그런데 나는 진 게 아니야라고 막 억지를 부리면서 다시 이걸 세우고 이러면 게임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게임마다 잘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과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세계 챔피언이 됐다. 그런데 거기서 우승을 하면 그 결과가 진리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젠가 해가지고 내가 세계 뭐 최고수가 됐다. 그래도 진리를 찾는 건 아니죠. 그냥 이겼을 뿐이죠. 이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낸 결과가 진리하고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하필이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학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하고 신이 제멋대로 그냥 그 변덕스러워 가지고 시시때때로 막 법칙을 바꾸고 이래서 막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오르기도 하고 뭐 땅으로 푹 꺼지기도 하고 뭐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학은 그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는 그런 거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진리인가 아닌가 여부를 떠나서 종교나 초능력이나 점술 같은 것들은 절대로 과학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교나 초능력 같은 것들은 과학적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교에서 실제로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과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특정 종교나 아니면 특정 사상을 가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느니 아니면 뭐 창조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이제 창조과학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예를 들면 진화론이나 뭐 우주론 같은 거 이제 부정하고 이런 과학이 아니라느니 뭐 이건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는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주장하는 건 자유죠. 자유이지만 그런 주장들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일 수는 있지만 과학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마치 뭐랑 마찬가지냐면 종교가 스타크래프트가 아닌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종교가 과학이 아닌 거는 종교가 스타크래프트가 아닌 것과 같은 이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단원을 끝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현대 물리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고전 물리학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구체적으로 맨 처음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뉴턴의 업적이죠. 여기서 제목은 그 사과는 왜 특별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과는 워낙 유명해서 그냥 그 사과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과는 뉴턴의 사과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과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물론 영국에서 발행한 우표에 이렇게 사과가 하나 딱 나오죠. 심지어는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에도 뉴턴의 사과가 나와요. 뭐 이 북한 우표에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여기 이 집은 뉴턴의 생가예요. 영국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뉴턴이 1665년에 영국 울리소프라고 하는 자기 고향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일의 법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뉴턴의 사과라고 얘기를 하고 유치원 때부터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뉴턴의 사과나무는 이제 워낙 유명해가지고 1820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죽은 걸 그냥 방치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본래 이 나무들은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심으면 또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사과나무를 잘라가지고 세계 곳곳에 심었어요. 그래서 연구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유명한 연구소에 보면 이게 뉴턴의 사과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미 세계에 막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죽은 그 본래 그 나무는 이걸 의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념품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이제 생가에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뉴턴의 사과 일화는 사실인가? 얼마나 사실인가?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뉴턴 본인 스스로가 죽기 한 해 전에 조카한테 이걸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턴 입에서 나온 거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막 이렇게 했으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뻥을 치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뻥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카한테도 전해들은 그 철학자 볼테르가 자기의 책에다가 이걸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근데 이 이후에도 이 일화는 한 100년 동안 그냥 뭐 별로 주목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천재상은 노력하는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는 그러니까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아이디어가 뿅 하고 떠올라가지고 천재적인 발상으로 뭐 작곡도 하고 뭐 무슨 글도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의 천재는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서 뭔가 이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이 천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 나오면서 뭐 사과 떨어진 거 보고 만일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의 물리학자 비오는 뉴턴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당시에 뭐 뉴턴이 한 거라고 하는 사과 떨어지는 것밖에 본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려고 이걸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천재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재상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이런 게 천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술적 천재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 일화가 이제 막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뉴턴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일화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그래 유명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과학 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단초가 됐을 수는 있어도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깨달은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이 최초의 아이디어를 한 20년 정도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렇게 계산한 노트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노트를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바로 그 순간 한순간에 그러니까 1665년에 만일의 법칙의 모든 걸 다 깨달은 게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발전이 있었던 거죠. 뉴턴은 이렇게 생겼고요.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죽었어요.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과학혁명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뉴턴은 워낙 그 위대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칭송을 해가지고 뉴턴에게 바치는 시가 있어요.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제 시를 지었냐면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이게 창세기 구절을 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말하기를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이 밝아졌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가 아니라. 그래서 뉴턴이 과연 뭘 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과 던지기를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는 워낙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막 세뇌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고대로 돌아가서 고대인의 눈으로 이걸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약간 거슬러서 고대부터 다시 가보기로 하죠. 과학혁명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뉴턴 시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물론 맨 처음에 원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연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뭐 최초의 자연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딴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최초의 자연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그 신이나 무슨 이렇게 그 종교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우리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처음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철학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많은 자연철학자들이 있었죠. 그중에 뭐 몇 명만을 소개를 하자면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피타고라스예요.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그 지구는 둥글다라는 주장도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원자론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심지어는 신이나 악마까지도 원자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어떤 그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런 주장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 사람은 수라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은 원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중에 어떤 것이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현재 관점에서 보면 원자론이 이게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주장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주장을 하죠. 참된 실제라고 하는 그 이데아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경험보다는 이제 수학적인 추리나 논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반면에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경험을 훨씬 더 중시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이르러서 비교로서 체계적인 과학적 방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중세까지 한 2000년 가까이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우주관이 또 중세 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 두 사람에 의한 사상이 중세 시대까지 계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게 되고 이제 비로소 과학혁명기가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그 다음에 케플러는 이제 이 지동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성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설명하게 되죠. 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이제 뭐 죽기 전날에 무슨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 꼭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아무튼 그 얘기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케플러가 세 가지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발견했고요. 이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할 텐데 그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 과학적 방법이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적 방법을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갈릴레이에 이르러서 과학적 방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최초의 진정한 과학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사람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갈릴레이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42년에 죽었는데 역사적 우연인데요. 이건 1564년에는 미켈란젤로가 죽었고 셰익스피어가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1642년에 갈릴레이가 죽은 해에는 뉴턴이 태어났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우연들이 계속되는데요. 이런 우연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죽은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화여대 물리학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혁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냐 그러면 우리가 뉴턴 이전의 과학과 이후의 과학을 구분을 한다면 뉴턴 이전의 과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지상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와 그다음에 천상의 세계, 그러니까 별들, 태양, 뭐 달 이런 천체들이 살고 있는 그 하늘의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계와 천상계에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와 갈릴레이 이 사람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이 점점 하나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구분된 세상이 아니라 뭔가 비슷한 점이 발견되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뉴턴에 이르러서 이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뉴턴의 업적은 이 두 개의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더 알아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 방법이 시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 자기의 스승과는 다르게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관찰과 경험, 그 다음에 실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 사람의 한계는 관찰과 경험까지는 했지만 실험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특히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돌이 존재하느냐? 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왜 사과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느냐? 그 낮은 데로 떨어지는 무슨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태어났냐? 그럼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뭐 귀중하게 뭐 쓰려고 하는 무슨 뭐 신의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세상이. 그 다음에 관찰을 하긴 했는데 피상적인 관찰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과학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던 물체가 가다가 정지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 경험에 의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게 옳은 과학적 결론이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거우면 빨리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쇠공과 무슨 깃털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깃털이 쇠공보다 훨씬 느리게 떨어지죠.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사실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올바른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근데 아무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까지만 관찰을 하고 그냥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다르고 천상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이고 지상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천상의 세계는 완벽해야 되니까 그 완벽한 도형인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늘에서 천체들이 원을 그리면서 원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느냐? 왜 별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하늘의 세상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원은 완벽한 도형이니까 어느 쪽으로 보나 다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원히 원운동을 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람은 이제 천동설, 다시 말하면 지구중심설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세기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 천체 관측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천동설은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틀린 이론이라서 관측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천체 관측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걸 자기의 이론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수정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천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우아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대강 관측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 이게 사실은 원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운동이 아닌 것을 원으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이제 결국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이론을 원운동으로 막 맞추기 위해서 본래 기존에 있던 그 간단한 천동설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는데 역시 아무튼 원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원에 원을 붙이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뒤에 그림을 다시 보여주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원에 원을 그리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됐어요. 지저분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13세기 프랑스 왕, 아니 스페인 왕 알퐁소 10세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랑 상의를 했으면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을 텐데 하고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 왕은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걸 배우다가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본래 그 가장 간단한 천동설이에요. 잘 알다시피 가운데 지구가 있고 바깥에 달이 돌고 뭐 수성도 돌고 태양도 돌고 이렇게 이제 도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면 관측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맞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실제 관측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밤하늘을 관측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매일같이 어떤 특정한 시각에 예를 들어서 화성의 움직임을 관측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8시에 예를 들어서 화성이 밤하늘에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 그게 매일매일 약간씩 화성이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천동설이 맞으면 화성이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가는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이걸 이제 행성의 시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가 어느 한쪽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이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 완벽한 천체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하늘의 세계에서 갑자기 막 가던 방향을 바꾸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스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냐면 사실은 이 행성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원을 따라 돌긴 도는데 얘가 또 스스로 작은 원을 따라서 이렇게 또 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은 가다가 거꾸로 가는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원 두 개를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원을 가지고 설명한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론은 훨씬 지저분해졌죠. 아무튼 이런 것이 천동설에서 이런 관측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동설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동설에서는 가운데 태양이 있고 여기 안에 지구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화성이 있으면 지구가 도는 거하고 화성이 도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요. 얘네들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그냥 돌 뿐인데, 근데 이게 지구가 도는 게 좀 빨라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하늘에서 화성이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겉보기에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지동설로는 깨끗하게 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 증거들을 축적하다 보니까 천동설도 비록 이런 걸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지동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것이 아까 오콤의 맨던을 할 때 한 설명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설명이 뭐가 뭔지 막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본격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워낙 그 탄압을 받고 뭐 이래서 죽기 전날 뭐 이 책을 출간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라고 그러고요. 아무튼 이 천동설보다 지동설은 아까 본 것처럼 훨씬 더 간단하고 우아하지만 관찰 사실을 더 잘 설명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게 물론 맞는 이론으로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동설과는 약간 달라요. 코페르니쿠스는 역시 천상의 세계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물론 지구가 돌고 뭐 화성도 돌고 이렇게 돌긴 돌지만 걔네들이 다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 지동설은 당시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처음 이게 나왔을 그 당시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건 옳은 이론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지구가 우주 공간을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만 뛰어다니도 막 귀에 바람이 쌩쌩 불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우주를 돌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온갖 가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 질문에 이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죠. 당시의 상식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이고요. 보면 가운데 태양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지구가 돌고 여기 이제 달이 하나 이렇게 도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지동설을 약간 수정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원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사실은 본래 그 티코 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측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운동 법칙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 제가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 사이는 아니고요. 교수와 조교 사이의 관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티코 브라이가 조교를 구했고 거기에 이제 케플러가 지원을 해서 이제 조교를 가게 됐죠. 근데 얘기에 의하면 둘이 사이는 안 좋았다고 그래요.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티코 브라이가 죽어가지고 그 남긴 관측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무튼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케플러의 손으로 들어오게 됐고, 근데 이제 케플러하고 티코 브라이하고는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케플러는 자기의 그러니까 보스죠. 그러니까 아무튼 티코 브라이가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관측을 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정밀하게 수십 년 동안 관측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측 자료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관측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이런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티코 브라이는 한 20년 동안 밥만 먹으면 비가 특별히 비 오거나 뭐 흐려가지고 관측할 수 없는 날을 빼놓고는 정말 매일같이 밤하늘을 관측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관측자를 남겼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런 것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왕이 초대를 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왕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을 대주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소변을 보고 싶었는데 참았대요. 왕이 계속 얘기를 끊지 않으니까 참고 계속 들어주다가 방광염에 걸려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케플러는 이 스승의 관측 자료를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이거를 또 스승 못지않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뭐 10몇 년 동안, 10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그동안 그러니까 그 관측자를 분석했어요. 분석한 결과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뭐냐면 행성들이 태양을 돌 때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그런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원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이 원운동을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물체 천체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궤도, 완벽한 도형인 원운동을 하지 않고 찌그러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궤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 줄을 딱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확실한 완벽한 타원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에서 아주 약간만 벗어난 그런 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가 타원인가 이거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원인지 타원인지 이런 거 보려면 그냥 우리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원이구나 하고 모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천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아무리 밤하늘을 봐야 거기서 원이 그려지고 타원이 그려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관측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그 점을 찍어보고 그걸 이렇게 뭐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막 이런 걸 막 한참 해봐야 이게 원인지 타원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플러 스스로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은 물론 재미가 없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케플러도 그게 염려스러웠는지 이런 말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 지루한 과정이 진력이 나면 이런 계산을 적어도 70번은 한 저를 생각하고 참으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가운데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성이 도는 건데 이때 태양은 타원의 한가운데 있지 않아요. 약간 옆으로 빗겨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돌 때 보면 가까운 데는 빨리 돌고요.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천천히 돌고 여기는 빨리 도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왜 이거 하필이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가는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주기 법칙은 뭐 멀리 있는 것이 천천히 돈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그냥 내가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래 아무튼 이런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제 적어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천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초의 진정한 과학자라고 했는데 최초의 진정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최초로 실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까 실험과 관찰은 다른 거라고 그랬는데 실험과 관찰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그러면 실험은 자연현상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실험을 방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은 것 그것만을 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딴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은 것에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인공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레이는 최초로 인공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어떤 설정을 해두고 그걸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과학적 사실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최초로 진정한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 작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에 도달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갈릴레이가 맨 처음 망원경을 발명한 건 아니에요. 망원경은 갈릴레이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망원경으로 그냥 땅만을 봤을 뿐이죠. 사람이 가까이 보이네? 저 산이 가까이 보이네? 이러면서 신기했을 뿐인데 갈릴레이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망원경을 개량을 해서 이제 하늘을 전체를 더 잘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었죠. 천체를 관측을 했더니 그 하늘에서 불완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그러니까 케플러가 원이 찌그러졌다, 타원 운동을 한다 이런 거 말고도 많은 불완전한 증거들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릴레이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은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교황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의 신념을 부정하고 천동설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다가 혼잣말을 했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겨우 지금 막 문 밖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들리도록 그걸 혼잣말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갈릴레이 제자들이 그냥 윤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정설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지동설 주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두세 개의 대화 혹은 새로운 두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됐는데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지동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마치 중립적인 듯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지동설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갈릴레이가 한 일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같이 떨어진다. 이걸 이제 갈릴레이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해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갈릴레이가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두 개가 같이 떨어지는 걸 직접 증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잘못 전해진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하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갈릴레이가 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했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유명하니까 슬그머니 갈릴레이 이름으로 이제 둔갑을 한 거죠. 아무튼 그리고 당시 실험에서 약간 차이가 나긴 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뭐 실험 오차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상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보면 대체로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그러니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같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책과 종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책과 종이가 진짜로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통은 이 책을 떨어뜨리고 종이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책이 빨리 떨어지고 종이가 천천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종이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공기의 저항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없애고 실제로 얘네들이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내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죠. 세월에 하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책을 떨어뜨리면 책에서 빨리 떨어진다 이거죠. 책이 하나 필요한데 혹시 책 있는 사람? 앞줄에 앉은 죄로 고마워요. 밑에 바닥에 닿아도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책은 작네. 잠깐만 이 종이를 조금 더 잘라야 되겠는데. 여기 책이 있어요. 책을 내가 또 떨어뜨려 볼게요. 아까 종이보다 이게 훨씬 빨리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내가 책과 종이를 같이 떨어뜨려서 책과 종이가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을 없애야 되잖아요. 종이가 빨리 떨어지게 하려면. 그래서 종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정말 공기의 저항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러면 내가 책 위에 이렇게 종이를 올려놓을 거예요.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공기의 저항은 책이 다 받아버리죠. 공기의 저항이 밑에 있는데 여기 책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종이에 작용해야 될 공기의 저항은 책이 다 받으니까 사실 책과 이제 이거 종이는 더 이상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책과 종이가 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같이 떨어지면 종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정말 공기의 저항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종이가 책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떨어지죠. 만약에 종이가 가벼워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라면 책이 떨어질 때 종이와 책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이와 책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이는 또 공기 저항을 받아가지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래 더 천천히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금 여기서 봤다시피 이렇게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놓으면 책과 종이가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공기의 저항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방금 요 실험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뭔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속는 것 같다. 예. 마찰력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기와의 마찰인데요. 공기와 뭐 마찰이 있건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 책이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사실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공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약간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책은 무거우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긴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느려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이는 그걸 받지 않는 거죠. 책이 받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종이는 공기의 저항을 안 받으니까 책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싶어지지만 근데 이제 책이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책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책과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종이를 밑에 놓고 책을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해도 해볼까요? 이때도 역시 같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랑 책이 물론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책이 위에서 막 종이를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빨리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박을 표하기 위해서
종이를 책 위에 올려놓은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놓으면 책이 이제 밑에 그 공기의 저항을 받죠. 예. 종이는 오히려 책의 저항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뭐라고요? 무게의 정의가 뭐냐고요? 무게의 정의 같은 거는 여기서 내가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무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그냥 그런 걸로.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정확한 정의예요. 뭐 무게가 뭐고 질량이 뭐고 막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막 그 1시간도 막 보낼 수 있고 한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럼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가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성립하는 얘기냐?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공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없을 때 같이 떨어지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공기가 없을 때에도 가벼운 물체가 더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럼 질문은 이제 무겁거나 가볍거나 중력은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냐 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하겠지만 그냥 답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커요. 그런데 무거운 물체는 무겁기 때문에 힘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가 상쇄돼 가지고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떨어지는 속력은 같아요. 공기 저항이랑 무게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사실은 공기 저항과 무게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긴 힘들고요. 이, 이 물체의 생긴 모양하고 관계가 있죠. 이게 물체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공기 저항을 거의 안 받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놔서 공기의 저항을 없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건데, 그러니까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놨기 때문에 종이 밑에 공기가 접촉하는 면이 없어진 거죠. 예. 예, 책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똑같이 떨어지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벼운 물체가 더 천천히 떨어지면 이게 가볍고 이게 무거운 거라고 하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물체에다가 이 사이에 아주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 피아노 줄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살짝 이걸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물체와 이 물체가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같은 물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물체 두 개가 여전히 다른 물체 두 개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연결되었으니까 이걸 같은 물체라고 보면 이 물체가 이제 더 무겁죠. 아까 A나 B보다 이게 C가 더 무겁잖아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니까. 그러면 얘가 더 아까 얘네들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이스나마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아주 가나다란 그런 걸로 하나 여기 줄을 연결해놨다고 해가지고 얘가 떨어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얘네들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얘가 빨리 떨어지고 얘가 천천히 떨어졌으니까 이 두 개를 아주 살짝 연결을 해놓으면 얘는 천천히 내려가려고 하고 얘는 빨리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것과 이것이 떨어지는 속도의 중간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막 내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로 연결해놨을 때 어떤 쪽이 옳은 건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일종의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들어가서 한 5분쯤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진공 상태에서 지구상에서는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정말 진공 상태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빨리 떨어지는가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물론 지구상에서 그 실험실에서 그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건데 아폴로 15호가 달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까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공모를 냈어요. 그게 그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갈릴레이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우주인이죠. 이 달나라고요. 달나라에서 지금 당시에 이제 실제 장면을 생중계하는 거였는데 이 망치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깃털을 들고 있어요. 달은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 두 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얘가 정말로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자, 이쪽에 이제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망치와 깃털이에요. 그래서 깃털이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망치와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이제 봤죠.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또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본 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계속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뉴턴의 제1 운동 법칙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일상 경험하고 다른 얘기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가다가 정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 가다 물체는 계속 간다는 거니까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경험과 다른 거니까 그럼 갈릴레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실험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갈릴레이는 이걸 이제 빗면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런 빗면에서 실험을 하고 이런 데서 실험을 하고 이래서 이런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이런 반원형 이런 이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요 실험 장치죠.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놓으면 공이 이렇게 가가지고 놓으면 이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겠는가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뚜루루 굴러가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높이까지. 물론 이게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마찰이 심하면 가다가 그냥 정지해버리죠. 또는 여기서 그냥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밑에 딱 정지해버리는데 이게 아주 매끄러우면 여기서 가다가 위에까지 다 올라가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마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몇 번, 뭐 한 수십 번 반복하다가도 아무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위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갈릴레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바닥을 길게 느려봤어요. 이렇게 느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역시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얘를 그러면 굉장히 멀리 뭐 수십 킬로미터, 뭐 수백 킬로미터 이걸 쭉 느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이게 반대쪽 끝이 저 끝에 있다고 하면 얘가 내려오면 반대쪽 끝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반대쪽 끝이 저 우주 끝에 있으면
그럼 이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갈릴레이가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진자의 운동에 대한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벽시계 같은 거에 이제 진자가 있는데 시계추가 있는데 그 시계추의 운동에서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기가 추의 질량이나 진폭과는 무관하게 걸리고 그다음에 끈의 길이에 따라서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게 무슨 뭐 갈릴레이가 그 당시에 무슨 성당에 올라가서 아니 성당을 봤는데 성당에 있는 무슨 등잔인가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대요. 그 진동하는 거를 자기의 맥박을 이용해서 시간을 쟀더니 이게 뭐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실험은 납덩어리하고 그다음에 나무, 유리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추가 각각 질량이 다른 거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질량과 관계없이 혹은 재질과 관계없이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여기 서 계시는 이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원경을 하늘을 향해서 본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느냐 그러면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봤어요. 달을 봤더니 분화구가 있더라. 그러니까 달이 못생겼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물체는 완벽해야 되니까 달이 동그랗고 그다음에 그 내부 그 안에 표면은 아주 매끈매끈하고 혹은 뭐 거기에 토끼가 살거나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곰보투성이더라 이거죠. 천상계가 불완전한 세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또한 그럼 태양은 어떤가? 태양은 겉보기에 달처럼 무슨 이렇게 토끼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태양은 완전히 그냥 똑같은 밝기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태양조차도 사실은 안에 흑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태양조차도 불완전하더라. 이걸 알게 됐죠. 근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태양 흑점은 동양에서는 오래전에 발견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려 시대에 흑점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흑점을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목성이나 토성 같은 이런 행성들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목성에서는 위성이 발견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달, 그것이 목성에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4개를 발견했죠. 그 다음에 토성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토성에는 아예 통째로 띠가 있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가 유일하게 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이 아니라 지구가 목성이나 토성하고 별로 다를 게 없더라. 그러니까 지구만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를 봤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은하수가 무슨 하늘에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하수를 봤더니 거기에 그것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처럼 하늘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하늘에서 불완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금성이 어떤가 하고 금성을 봤더니 금성은 사실은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크기가 변한다는 거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금성이 어떤 때는 작게 보이고 어떤 때는 크게 보여요. 이게 이제 실제로 갈릴레이가 스케치한 달의 그 분화구 그림인데요. 그림 보면 잘 그렸죠. 본래 사실은 갈릴레이가 과학자가 아니고요. 본래 진짜 직업은 의사였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이제 잘 버는지 이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뭐 그랬는데 또한 갈릴레이는 화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림을 잘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갈릴레이가 그린 흑점이고 이게 토성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갈릴레이가 그린 그 금성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금성이고 이것도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이 크게 보일 때는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이고 작게 보일 때는 이렇게 그 보름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금성의 크기 변화를 갈릴레이가 발견했고요. 갈릴레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동설의 증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지동설의 증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크기가 다르게 보이려면 결국 그 지구에서부터 금성까지 떨어진 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한가운데 있으면 금성까지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니까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동설에서는 가운데 태양이 있고 금성 돌고 지구가 돌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금성이 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금성이 굉장히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작게 보이는데 근데 이때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의 밝은 쪽이 지구에서 보이기 때문에 작지만 이게 그 보름달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쪽에 있으면 태양 그 그림자만 거의 보이기 때문에 여기 살짝만 보이는 거죠. 태양 빛이. 여기는 이제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게 바로 지동설의 증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천동설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정도가 이제 갈릴레이의 업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는 그 워낙 그 재편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갈릴레이를 소재로 한 그런 책들이 꽤 있는데 그 유명한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 희곡 작가죠.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레이 생애라고 하는 이런 그 희곡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제가 진실을 아는 자의 갈등과 선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서 한번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재밌으니까. 이 책에 보면 물리학자들을 소재로 한 그 글이 희곡이 3개가 있는데 셋 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졸릴 때 그냥 가서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